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계엄 찬성 집회가 열린 것에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사과했는데요. 이런 행보 때문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물론이고 친한계 의원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김 의원을 향해 나가라고 전했고, 김 의원은 불필요한 부담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드리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고 대화방에서 퇴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핵 가결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울산시당 위원장 측에서도 사퇴해야 했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수호가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에 앞장서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생도 당연히 알고 있는 가치일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적고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김상욱 의원의 광주 방문과 사과가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렇듯이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보정 소식 털어보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4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여수입니다. 여수시의 새로운 산업 기반 부지로 조성되고 있는 묘도 기회발전특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식장을 만들자는 계획이 나오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 지역의 새로운 산업 기반 부지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묘도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사업이 현재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부지를 여수시가 매입하고 그 부지를 양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적절하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당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에서는 위기에 처한 여수 국가산단의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 기반 창출의 기회로 고민해야 될 산업단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식장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예.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환경 전략 품종 양식단지 조성 사업 계획과 관련해 여수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묘도 양식장 조성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묘도 기회발전 특구의 1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이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등 200억 원을 들여 이 스마트팜과 양식장을 조성하자는 내용인데요. LNG 발전소에 폐열 에너지를 이용해 양식장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검토를 한 결과 5만 평에 달하는 부지 매입은 여수시가 부담하고 비용에만 425억 원이 투입되고 여기에 배관 시설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단지에는 앞으로 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대안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제시가 되고 있나요? 네, 묘도는 지난해 약 36만 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지구의 청정수소의 생산과 저장, 이송, 활용의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이 묘도 기회발전 특구에 양식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 송하진 의원은 대안으로 묘도의 지역사회에서 여수시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의 배후산단으로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더욱 현실적이고 절실하다며 예. 묘도를 해상풍력 전용 항만과 해상풍력 발전 플랜트와 각종 구조물 조립을 위한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충분한 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를 할지 말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정이 났다고요? 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순천시의회 가선거구 의원인 진보당 유영갑 의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순천시 가선거구의 보궐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순천시 선관위는 지난 20일 이번 순천시의회 갑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의 근거에 대해 공석이 된 시의원의 임기가 짧은 점, 그리고 선거 비용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시의원 공석에 대한 이 순천시 선관위의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예.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혼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순천시 선관위는 선거 실시에 따른 재정 부담이나 자녀 임기, 또 해당 선거구의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결국 보궐선거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럼 순천시 가선거구는 후임 없이 유영갑 의원 자녀 임기 동안 공석 상태로 좀 유지가 될 전망인 거죠? 네,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거구 지역구의 기존의 시의원들이 시의원의 업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인 각 정당과 또 순천시 의회를 대상으로 보궐선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와 관련 민주당과 순천시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보궐선거 실시에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또 순천시는 짧은 자녀 임기와 재정 부담, 또 선거철이 농번기인 점을 들어 보궐선거 실시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진보당 역시 이번 보궐선거에 반대 입장을 선관위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예. 민주당 순천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SNS를 통해 보궐선거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 김문수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낸 순천시와 국민의힘 등을 향해 보궐선거를 반대한 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광양입니다. 지역 산업의 위기가 좀 덮친 격입니다. 최근 여수산단의 위기 심각성이 언급되어 오고 있었는데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철강 또 2차 전지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광양 지역도 비상에 걸렸죠. 정치권이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최근 광양 지역 정치권에서 광양시의 핵심 산업인 철광과 2차 전지 산업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남도나 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전남도의회 이명석 의원은 이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2차 전지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이 일시적인 수요 둔화의 장기화가 되고, 또 중국발 공급 과잉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마찬가지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임 의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물량이 지난 4년 사이 50% 이상 늘었을 정도로 이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 철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한 정부가 이 철강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후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논의할 정도로 철강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명석 의원은 이 철강과 2차 전지가 주력 산업인 광양만권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전남도가 광양만권의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을 살피고 노동자들과 지역 상권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역을 넘어서 좀 국가 차원에서 대응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수 경제가 악화되면서 중소기업 경영 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지역 경제에 아주 도움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광양세풍일반산단 등 도내 6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되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입주 중소기업은 최대 50% 세금 감면,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남도는 이번 지정 연장 조치가 그동안 특별 지원 지정 만료에 따라 투자를 보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들의 추가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 연장 소식부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전남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후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전남도가 대한민국 건강고령 친화도시 정책 대상을 받았어요. 예, 전남도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제3회 대한민국 건강고령 친화도시 정책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건강고령 친화도시 정책 대상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존중과 통합, 지역사회 돌봄, 의사소통과 정보, 주거환경 안정성 등 8개 영역을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고령 친화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상입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는 2014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예. 이에 대비해서 존중받는 노년,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주제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온 점을 인정받아서 해당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전남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낸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노인 인권이 보호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장보기가 무섭게 물가가 오르고 또 서민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대응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 후에 판매 실적이나 좀 효과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대내외 상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3,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예.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인율은 1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222억 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판매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 전남도의 적극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선제적으로 발행한 3,50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시군에서 추가로 5,185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비롯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 이야기 들어봤고요. 전남도가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네. 전남도는 올해 92개 청년 기업을 선발해서 인증했습니다.
인증 기업에게는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액을 최대 5억 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융자금 이자에 지원되는 이자 차액을 기존 2.4포인트에서 0.5포인트를 추가 지원합니다. 예.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도내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예. 또 다음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미래 과학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해 과학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예.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순천 광양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와 연계한 호기심 과학교실을 진행합니다. 예. 늘봄학교는 종교 수업 이외에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예. 늘봄학교와 연계 추진 예정인 호기심 과학교실은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실험의 모든 과정을 연구사들과 함께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전남도는 새로운 과학교실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상 지역 확대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3.1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남 목재 문화체험장 방문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그 이유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남도가 운영하는 목재 문화체험장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전문가와 함께 목재 소품 제작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해보면서 나무의 소중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목포, 순천, 광양, 구례, 고흥, 화순, 그리고 장흥, 영암 등 총 8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5만 명이 목재문화체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친환경 소재인 목재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2028년까지 강진 장성에도 체험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동부권에는 순천과 광양에 위치해 있는 전남 목재문화체험장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치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이제 내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난 주말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세력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게 당연히 탄핵의 찬성 반대를 두고 국민들께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도 승복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안 하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지적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의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최소한 정말 공직자로서 국민 통합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실망한 진영에 있는 국민들을 다독여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계속해서 선동하고 헌재를 부정하고 불복하고 이런 쪽으로만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서 의원님은 주말 사이에 탄핵 집회 또 반대 집회 어떻게 보셨어요? 예, 방금 천하람 대표가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주목해서 봤던 게 예. 2030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들 나오고 특히 2030 남성들의 참여가 좀 많이 걱정할 만큼 좀 많아지는 지점들이에요. 사실 2030 남성들이 아마 몇 년 전부터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좀 반대를 하고 반민주당의 성향을 보여왔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실체보다는 뭔가 좀 오해에서 기였던 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해요? 예.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민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2030 남성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그들의 요구가 올바르면 수용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자칫 그 탄핵에 대한 반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요. 예. 앞으로 민주당이 나서서 2030 특히 2030 남성들과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대화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주말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탄핵 심판 변론 절차는 이제 끝나갑니다. 주말 사이에서도 이제 종합 변론과 또 최종 의견을 양측이 진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 대표님? 서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예. 이제 약간 주목해서 볼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가지고 다룰 것이냐. 그 정도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아마 대통령의 권한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국무회의는 거쳤다. 나아가서는 홍장원 차장을 포함해서 체포조 관련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참하느라고 거짓된 음모론을 펼치는 거다라는 식으로 주요 정치인들을 공격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재량이자 권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국회 측은요? 국회 측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국회 측의 논리는 사실 너무 저도 국회 측이라 그렇지만 탄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만한 비상사태라는 게 애초에 없었고 설령 비상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나 중앙선관위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최소한의 국무회의나 장관의 부서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것을 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주가 될 겁니다. 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최종 의견 어디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보세요? 예, 저도 천하람 대표가 하신 말씀 그 예상에 거의 근접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국회 측은 같은 그 위반 정도 반헌법성에 대한 그 강조를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 또 경고성이었다. 아무런 피해가 없는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것이고 특히 이제 몇몇 군관계자들이 현재 변론 절차에 나와서 기존과는 다른 진술을 좀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강조하면서 탄핵소추 기각을 좀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론 종결로부터 선고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중순경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두 분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서 의원님께서는? 예,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요. 작년 12월 3일 우리나라에는 군을 동원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 비상사태라는 건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든 위협은 오로지 윤석열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망상에 불과했거든요.
마치 대통령이 마치 왕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과 목소리를 북한 공산 세력, 종북 반국가 세력 이렇게 인식하고 이 일을 척결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살상이 가능한 무장군인을 동원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12.3 비상계엄의 실체 아니겠어요? 예. 이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하에서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의 무한 권력을 제어하는 게 헌재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헌재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대통령을 윤석열을 파면해서 민주주의 적들에 대해서 단호한 경고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될 것이다.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8대0 탄핵 인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8대0 인용. 예. 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보면서 좀 걱정하는 국민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게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가 호격,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회에 군대를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민주당 대통령이 그렇게 언제든지 해도 탄핵당하지 않는다. 이런 선례를 보수 성향 재판관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저는 말일까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 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예. 민주당 대통령이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로 군인을 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탄핵을 안 하면. 그거는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나 이런 부분 다 떠나서 대통령이 함부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을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8대0 인용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과정에서 변수는 없을까요? 가령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에 중도 취임한다든지 하는 변수라든지요. 전 대표님. 저는 지금 근데 그거는 확실히 변수가 됩니다. 변수가 되는데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봤을 때는 헌재가 그 임명을 서두르는 느낌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예. 물론 최상목 부총리가 조금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예. 하려면 사실 오늘 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이 왜냐하면 내일이 최종 변론 아니겠습니까? 예.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신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게 되면은 새로 굳이 꼭 변론을 안 열어도 됩니다. 8인이 내릴 수 있는 건가요? 8명이서?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길어지는데 변론의 갱신 절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 변론 종결 이후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갑자기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서 그런 것은 아마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대체적으로는 천하람 대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만약에 변론 종결 후에 헌재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예. 그러면 변론 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불가피하게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선고가 좀 늘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결국 헌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예. 헌재는 처음부터 구인 완전체의 헌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목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헌재 구성이 완전체가 아닌 게 분명해요. 예.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 대통령 탄핵의 시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예. 지금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만 하다면 완전체를 만들어 선고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 거지요. 예. 다만 이제 마흔혁 재판관 임명 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임명에 걸리는 시간과 또 새로운 재판관 임명에 따르는 변론 갱신 또는
뭐 변론 재개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결국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이니만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완전하게 갖추고 나가야 한다는 당위. 그리고 국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가급적 빨리 대통령 공개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 이 두 가지 사이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상황을 오늘 뭐 갑자기 최상목 대행이 선출하지 않은 한 예. 지금 현재 이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떤 게 더 헌법적 정당성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길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자진하야 조건부 사퇴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오히려 빨리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면서 직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전 대표님. 아직까지 조금 희망회로 자기 최면을 거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됐다, 또 헌재 불복을 하면서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연히 복귀를 계획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어떤 정치적 공세를 위한 빌드업이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세를 위한 빌드업이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윤석열 측이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걸로 확신했다면 재판을 가급적 빨리 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너무 서두른다고 본연설을 해왔거든요. 예. 그랬던 윤석열 측이 이제 와서 빨리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탄핵 인용 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이제 세대 통합 운운한 건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2030들 사이에서 윤석열 지지 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많은 것을 감안한 발언이고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좀 갈라치기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탄핵 인용 이후를 고려한 발언이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중도 보수 선언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대표가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것인지 또 결과적으로 이게 민주당과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유권자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집토끼, 산토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 내지는 전통 지지층 집토끼는 이번에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잡아놨으니까 산토끼만 열심히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이게 중도층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중도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좀 실망한 보수층이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중도 보수 선언 이런 거에 서운해도 이번에는 설마 계엄을 일으킨 국민의힘을 찍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정책적 우클릭을 이어나가는 것인데요. 예. 근데 저는 이 효과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수층에 있는 국민들 만약에 예전에 민주당의 김진표 의장님 같이 원래 조금 경제정책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던 분이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경하고 특정 방송국을 폐국시켜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센 후보였는데 약간 왼쪽에 가까운 후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클릭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보수층에서 이게 과연 소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는 집토끼보다 산토끼를 잡으러 간다라는 판단을 한 것 자체는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그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여기 눈앞에 다가온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이 하나일 거예요. 최근 이제 성장을 중시하는 행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는 뭐 저는 사실 말이 안 되거나 또는 국민의힘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비판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범민주당 진영에서 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새겨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성장을 중요치 않다거나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갑자기 성장을 하도록 내세우면서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천명하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개념지어 왔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민주당 지지자의 대부분은 진보라고 답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당이 갑자기 중도보수라고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다. 또 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당의 정체성을 대표 한 사람의 선언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그 토론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이제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에 집중해야 할 때다, 개헌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이랬었는데 예. 왜 뜬금없이 지금 와서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면서 논란을 자처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좀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요. 예. 지금 예컨대 중도 내지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자 이건 말이 됩니다만 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이 주소를 옮겨버리는 건 좀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필요하다면 개별 정책으로 해도 되는 걸 예.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도 혼란을 가져오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대선에서 큰 도움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싶어서요.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크게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정체성 논란까지 이어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야 5당이 참여한 야권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었는데 개혁신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 대표님 관련돼서 좀 말씀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 원탁회의 같은 부분도 예.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를 야권의 또 대표 선수 내지는 대선 주자로 인정하는 정당들의 모임 같은 성격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는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한 정당들이기도 하고요. 예.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뾰족한 대선 주자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독립적인 대선 주자를 보유하고 있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탁회의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도 국회 탄핵소추단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야6당 원내대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야당과 또 윤석열 정부의 그 실책에 대해서 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탁회의에 꼭 들어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만의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집토끼, 산토끼 말씀 주셨는데 집토끼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호남 지역의 여론은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서 의원님. 예, 이제 민주당에게 있어서 호남은 늘 방향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도 호남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이 변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일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가 워낙 큰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헌정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에 대한 요구들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클릭 행보 문제로 인한 호남 여론의 변화가 쉽게 감지되기는
쉽게 감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건할 것이다라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워낙 센 놈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참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그래요. 지나갈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호남 지역의 여론이 좀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재명 대표 혼자서 또 당내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없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이재명 정서라고 하는 것이 호남에 그것이 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경선 과정에서 일정 부분 표출이 되더라도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반이재명 정서를 갈무리할 구심점이 지금 민주당 안에 딱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표출되지 않는 것이고 예. 혹여 그 구심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 취급하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국회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이야기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표결 당시 미국행을 선택해서 나홀로 불참했던 김문수 의원 사죄문이 논란입니다. 당직 사퇴를 천명했지만 아직도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고 이걸 보좌진 탓으로 좀 돌리는 듯한 해명이 재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김문수 의원의 사퇴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위원장을 맡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현역 의원 따로 지역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직무대리가 따로 있는 경우에 지역당원들의 혼란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당직을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지역위원장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건 좀 과한 요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번에 이제 거론하면서 김문수 의원이 모든 당직 사퇴를 표명했던 사과문을 내가 쓴 게 아니라 보좌관이 썼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어요. 그랬었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당시 사과문은 보좌관 명의로 발표된 게 아니고 김문수 의원 명의로 발표됐던 사과문이었어요. 예. 그걸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건 마치 다른 사람이 썼으니 나는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거여서 책임 회피다. 예. 현명치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의 입장 표명은 늘 엄중한 것이에요. 예. 신중하고 책임질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데 일단 첫째로 국회의원이 본인 명의로 나온 입장문에 대해서 보좌진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본인이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했든 안 했든 그 충분한 검토를 못했더라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좌진 탓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자체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본인이 사과문을 낼 때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당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말 바꾸기 논란 또 지역위원장을 계속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여러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뭐 지금이라도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것이 사과문에 특별하게 지역위원장을 예외로 두지 않았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말 바꾸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문수 의원은 일단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아서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이 좀 있습니다. 순천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천 대표님? 그거야 뭐
뭐 법원의 재판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아까 사과문에서 본인이 입장을 밝힌 부분과는 좀 다른 미래에 여러 변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서 의원님께서도 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순천 지역의 앞으로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뭐 재판 결과 봐야지요. 뭐 알겠습니다. 정치 지형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예. 뭐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재판 결과 봐야 변화의 단초가 뭐 거기서 나올 것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빛나는 게 뭔지, 가치 있는 게 뭔지 또 알고 실행하는 건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또 그걸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오래 빛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김종서의 다이아몬드 포에버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24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